고품격 책수다 방송,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킬 좋은 책 읽고 나눠보는 독서파켓 낭독 중독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제재이고요. 오늘은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을 책으로 출간한 김지은입니다. 출판사 보말람의 신간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죠. 안전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피해 생존자로서 그간의 경험, 감정 등을 아주 담담하게 서술해가는 책입니다. 개인이 거대 권력에 맞서서 해온 투쟁의 과정, 그로 인해 겪은 수많은 2차 가해와 고통을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북토크는 이 책의 편집자이신 보말람의 이두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즘 출판사 보말람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이두루입니다. 보말람은 2016년에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책 출간을 시작으로 페미니즘 책을 내자 계속 이런 합의하에 3년 반 정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네. 그 입특패 그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교과서 같은 뭔가 입문하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읽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저희가 입특패를 낸 뒤에 11종 정도를 출간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입특패가 가장 잘 나가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 대표작이겠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책들하고 이번에 김지은입니다가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놀라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책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김지은 씨가 그렇게 바로 쓰셨더라고요. 그 다른 출판사들의 컨택을 먼저 했는데 부담스러워했다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놀랍긴 했어요. 그 출판사 하면은 사실 사기업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마케팅을 해서 팔아보려고 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마저 조심스러워할 정도로 그 정도인가? 완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도 왜 이게 저희 출판사까지 왔을까 다들 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상의 상식이라는 게 참 생각과 다르다 싶었어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거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작년 연말에 그 보말람이랑 좀 협업을 했던 다른 단체 활동가분 통해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출간 생각하고 계시고 출판사를 저자가 찾고 계신데 만나보겠냐 해서 나갔고 한번 뵙고 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원고를 그때 거의 초고를 다 쓰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받아본 뒤에 이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는 우리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견 없이 출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한창 그 이슈가 있을 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소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엄청나게 나고 그런 것만 생각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던 것에 비해서 이 정도의 어떤 책이라고 하면 책 되게 내용이 빼곡하게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맞아요. 기사가 생각보다 정말 그렇죠. 안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2차 가해에 가까운 그런 루머, 특히 가해자의 입장을 옮긴 피해자 김지은 씨를 음해하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2년 내내 범람을 했었는데 그걸 바로잡는 이 책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비교하면 더 화가 나네요. 막상 진실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알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알게 되는 게 두렵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으니까 끝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그 책의 기사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가해자의 거짓 선동을 자극적으로 옮겨 쓰기 바빴던 당시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네, 너무나 지금은 대조적인. 네, 그렇네요. 네. 저는 제가 읽고 느꼈던 부분은 물론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책을 읽고 막 놀라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 계속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쭉 상세하게 풀어주시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거나 놀랐다기보다는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담담하고 네. 객관적이기도 하고 구성을 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자료 같은 게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책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만한 경험과 당연히 그 노동자로서도 피해자로서도 굉장히 계속 폭력적인 상황에 계셨던 때의 기록인데 그걸 이렇게 출판 언어로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이게 그냥 저자의 역량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이 사건을 혼자서 2년 동안 얼마나 곱씹고 반추하고 객관화하고 재판에 임하면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싸워 오셨을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고를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탄원서나 이런 같이 수록된 자료 같은 것도 저자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까지 실는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형식화하고 정리를 하면서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얼마나 고독한 게 이 사건을 대면하면서 지내오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그 어떤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피해 호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글로써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사건에 대한 전달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정돈된 언어로 쓰시면서도 심정적인 그런 공감이나 그런 것도 전달을 같이 하고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되게 그 절제미가 정말 대단하시. 그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서점 주인이 꿈이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맞아요. 확실히 그런 그 역량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냥 글로서만 봐도 되게 좋은 글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다른 자료들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이제 JTBC 뉴스룸 인터뷰 그 전문이 있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뉴스룸 출연 당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되게 긴박하게 이렇게 써서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 책은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 그런 것들도 있고 도지사 수행 비서 업무 매뉴얼 이런 거 와. 이게 참 그 이런 재판을 기나긴 이런 재판을 준비하고 그랬던 경험이 또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매뉴얼을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 매뉴얼에 대한 읽으면서 매뉴얼에 분노하고 이게 뭐냐 하는 그런 패닉의 연락들이 꽤 많이 왔어요. 진짜. 가장 충격적인 게 어떤 게 있었죠? 근데 이건 진짜 직접 보셔야 되는 그거긴 한데 그냥 뭐 실업국 1회 반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챙겨드려야 되는지예요. 그러니까 지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드신다 이런 게 있고 약간 편집 비화일 수도 있는데 본문에는 지사님은 흰 우유만 드신다 이렇게 들어가고 매뉴얼에는 서울우유 커피 맛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지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쭤봤더니 입맛이 좀 바뀐 거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수행비서 매뉴얼이 독자들께서 좀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같이 그 지은
씨가 속해 계셨던 그 조직의 그렇죠. 촘촘하고 더러운 권력을 실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의 분위기 같은 이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조직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거를 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비서 업무 자체의 현실과 취급이 어떠한지 그런 것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서 업무의 특수성과 권력 관계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동료들이 보내온 탄원서 이분들이 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곁에 서기로 했는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점점 읽어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정말 거의 반박 불가 수준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해온 것들이 확실히 빛을 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저는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 반응이 별로 없는 공식적인 반응이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반박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록 본인들이 사실 했던 짓이 있으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를 다 전면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뭐 허술하거나 깔 것이 많았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기는 하다 진짜. 그 가해자 지지층에서는 사실 본인들의 이야기고 본인들의 만약에 명예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과 싸우고 싶다고 그러네. 한다면 이거를 책을 읽고 막 반박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막 책을 사지 말자. 판매 그 정도? 올려주지 말자. 약간 이런 그게 식으로 최대치로군요 지금. 네.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SNS 보니까 막 서점에 이 책이 훼손되어서 있다 이런 게 네네.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최대치인가 봐요. 서점에 몰래 가서 책을 훼손하는 것. 네. 그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지. 뭐 성범죄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상으로 가지 못할 것 같게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게 크다 보니까 네. 어차피 내가 일상으로 못 돌아갈 거면 말해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까지 책을 내고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상징적이다.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게 되신 이유가 근데 사실 너무 오히려 권력이 큰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도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 큰 사람과 이런 법정 싸움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크게 터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은 조용히 진행을 했다가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말씀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아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는데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승리를 하셨고 이렇게 책까지 내서 그 기록을 굉장히 정돈된 형태로 사회에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네. 되게 중요한 사료같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책에 나오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큰 권력을 상대로 미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게 이제 책 초반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선택. 맞아요. 그 뉴스 생방에 나온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큰 일인데 어차피 알릴 거면 그렇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게 책에 있었고 그게 정말 온몸으로 이해가 되는 내가 그 입장에 가지 않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심하기까지의 내용이 앞부분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16쪽에 안희정이 그 밤에 급히 불러 처리해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내게서 미투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는 일이었고 그 입막음의 방법으로 성폭행은 다시 일어났다. 내게 범죄한 그 다음 주 안희정은 미투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이거는
내가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맞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성폭행 한 후에 매번 즉시 사과했다. 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고 믿어야 했다. 매번의 범죄가 그런 식으로 독립된 것으로 여겨졌고 근데 이제 네 번째 범행을 할 때 미투를 언급하면서 네 번째 범행을 할 때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마침내 정말로 얻으셨고 그 사과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다음 범죄를 위한 수단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겠다 이런 거 하나랑 본인이 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어쨌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참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가시밭길이더라도 밝혀야겠구나 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려질 수밖에 없다면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것보다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판단을 했다. 이 문장 그리고 너무 좋아. 너무 뭐랄까 임팩트가 있었는데 죽어서 사는 길에 들어섰다. 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되죠. 맞아요. 죽어서 사는 길에 들어섰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지켜봐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뉴스 생방송에 나갔고 거대 권력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내 눈앞에 더 이상 안희정의 범죄는 없다라는 거. 네. 이거 보면서 좀 피해자 위치에 있게 된 많은 여성분들이 또 있을 거네요. 그런 분들에게 좀 미안이나 좀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많이 했어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미투를 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생계를 내던져 가면서까지 끝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와 사과로 이어지는 이 사슬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투를 한 거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게 네.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초반에 수행비서로 근무를 하실 때 많이 성폭력을 당하셨는데 그때 매번 다시는 안 그러겠지, 사과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스스로한테 되뇌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나에겐 이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그 폭력 속에서도 견디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상황들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범행 이후에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의 과정도 정말 공감이 가능하게 쓰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선택들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저자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침묵하는 게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어느 순간에는 생존을 위해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된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김지은이 이제 와서 했냐라던가 네. 미투의 상징이 되고 싶어서 지금 네. 뭘 꾸며냈다라던가 이런 되게 참담한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 이 저자가 스스로 말하는 진실의 경험으로서 이 사건이 다뤄져야 되는 거죠. 제가 가장 그나마 놀랐던 점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전하면서 그랬던 그 언론에 노출되기로는 무슨 고학력 엘리트 여성 해가지고 뭐 아주 막 도도하고 잘 나가는 무슨 커리어 우먼 이런 느낌으로 소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너무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그 정도인 줄은 저는 또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김지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사실 사건 서술도 서술이지만 주변인들의 말이나 주변을 보는 저자의 시선 같은 것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데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많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진짜 김지은이 악녀고 김지은이 사실 어떤 인간이다 막 이런 음해들이 엄청 많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 2년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사건에 분노하면서도 책을 읽었지만 그 주변인들의 말이나 가족과의 관계나 그걸 받아들이는 저자의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괜찮은 좋은 뭐
빚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했어요. 되게 꿋꿋이 열심히 살아온 그런 청년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언론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대중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걸 언론이 그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끼워 맞췄던 거지. 네. 이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관찰하고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네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증거와 폭력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피해자 네. 본인을. 근데 그것만이 이 가해자 측에서 가능했던 유일한 전략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진실의 차이가 있었고 명백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과정 동안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을 정도로 네. 피해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네, 책을 보면서 다시 다 같이 짚었으면 좋겠어요. 왜 1심에 무죄가 가능했는가. 그리고 이걸 뒤집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두 번째 감수가 필요했는가 피해자에게. 책에서 또 사건 타임라인을 간단히 짚으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는데 보면은 미투 직후에 안희정 본인이 본인 계정에다가 시인하고 사죄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기소 처분이 되고 수사 참여에서 되게 번복도 많이 하고 가해자가 불성실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초반 진행 과정부터가 건드리기 싫다. 나는 이 사람이 가해자이더라도 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국가 사법기관의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타임라인만 읽고 있어도. 그게 아니고는 어떻게 이해를 할래야 하기가 힘든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래서 책에 저자가 이 재판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정말로 그게 끝없는 지연과 재조정과 이렇게 기일을 계속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말리는 지치게 거죠. 만드는 이 전략. 네, 세상에서는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그 전의를 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투 트랙으로 공격한 네. 느낌이 있는 거군요. 여기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자기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나는 뭐 핑계를 갖다 대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막연히 항상 생각만 하잖아요. 현실은 훨씬 더 뭐 잔인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 정도인가라는 거를 정말 밑바닥을 드러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나마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안희정은 유죄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나 이런 지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진행이 된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저자가 혼자서 싸워야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론화가 덜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말도 안 되게 폭력적이었겠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어. 네,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것 같아요. 참 기득권에 대한 신뢰도가 와장창 무너진 것이라고밖에 못 볼 것 같아요. 기득권에서 사실은 힘이 되어준 사례는 없잖아요. 다들 그냥 약간 풀뿌리 같은 느낌이었던 거지. 그러게요. 좀 그런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분이 어떤 청년이었는지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소개한 부분이 있었는데 75쪽에 10개월짜리 단기 행정 인턴에서 시작해 기간제 근로자, 연구직을 거쳐 계약직 공무원이 되었다. 근데 뭐 대학원에 가면은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학원을 가셨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6년을 버티고 학교도 어렵게 졸업했다. 나는 금융채무자이자 병환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자 성과로 평가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안희정 측 변호인이 나를 가리켜 말한 고학력 엘리트 여성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일 뿐이었다. 내 또래의 많은 이가 나와 비슷하게 제각기 노력하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꿋꿋이 열심히 살아온 것을 오히려 또 공격의 어떤 빌미로 사용하는 이 정도의 뭐 지위가 있는 여성이
그런 걸 당하고 있을 리가 없어. 근데 그 주장도 되게 모욕적이잖아요. 힘없고 뭐 장애인 여성이거나 그런 사람만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참 네, 거기에도 굉장히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맞아요. 그 얘기 나왔을 때. 근데 정말 더 괴로운 점은 그런 말이 언제나 먹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음해가 사실 모욕적인 말이지만 새로운 말도 아니잖아요. 모든 피해자 여성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되돌리기 위해서 흔히 쓰이는 수사법이고 근데 그 전략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힘을 발휘했다는 것 먹힌다는 거.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도 막 인터넷 서점 댓글 같은 거에 막 구매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죠. 막 그 2차 가해를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답습하는 그런 말들을 정말로 확신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전히 많아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출간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 생각이 그냥 없고 없죠. 그냥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끝내고 싶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말을 왜 얻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굳이 그냥 왜 그렇게까지 하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해 어. 보이던 누군가를 상처 입힌 어떤 젊은 여성의 존재를 용서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뭐 미투나 성범죄 이런 게 논란이 된 게 하루 이틀은 아니긴 하지만 이 사건은 저한테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던 게 그 대중의 반응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물론 뭐 안희정 가족들이나 당장 같이 진짜로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랬다고 할지라도 너무 온 국민이 나서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렇게까지 흥분해 가면서 약간 삼류 통속소설 쓰는 것 같은 거기에 동참해서 그것을 마치 낄낄거리면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저열함까지 보이는 이런 반응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해자의 수법이 이거를 여성의 꽃뱀화 이 전략에서 선동을 잘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게 늘 먹히는 선동이니까. 이거 왜 먹히냐고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재밌으니까. 하고 있으면은 불륜이었댄다 하면은 왠지 자극적이고 약간 그 타자화 해가지고 그냥 네네. 즐기는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저자가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잔인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신 게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 잘 묘사해주는 말이네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현실이랑 이 사람들이 이거를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닌가? 픽션인지 현실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도 가족이 있다. 이 사실. 피해자도 사람이다. 이 사실.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오락처럼 소비를 하는 거죠. 오락처럼 소비.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이어가서 이게 이제 피해자다움을 이야기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분노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 107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섬에 갇힌 듯 일에 매몰되어 갔다. 처음에 그 피해를 입고 멘붕이 오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일밖에 돌파구가 없으니까 일에 매몰되어 갔고 그 중간중간 자행되는 성폭력과 곧바로 이어지는 사과의 혼란스러움은 더 가중됐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정신도 없었다. 무슨 업무든지 수행하고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수행비서의 철칙이 나를 옥죄었다.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훗날 재판에서 노동자로서 비서로서 성실히 일했던 나의 이런 모든 행동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엿을 먹이는 이 사회. 근데 이게 성범죄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건데 사람들이 또 공감을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사회의 모든 갑을관계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갑질할 때 힘없는 어떤 신입 젊은 사람들이 늘상 겪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거절한다고 딱 거절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모르겠냐는 거예요. 사회생활 다 하면서. 그니까요. 사실 나의 지인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거절 못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그거겠죠. 여성 성폭력 피해자라는 그 상이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정말 고통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 피해에서 도망치는 것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몸만 있는 여성을 상상을 하는데 사실 그 여성이 노동자고 그 노동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감수성 때문에 이런 피해자답지 않았다라는 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거랑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 약자 혐오할 때 네네. 본인이 약자면서도 약자를 혐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서에 그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약자인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오히려 약자의 그 감정에 이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자의 감정에 자꾸만 자기를 빙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약간 여잔데도 왜 손가락질 하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위치에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는?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되게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불균형하게 쏟아졌다고 나오는데 책에 그 부분을 보면은 언론 보도가 거의 가해자 측의 증인들만 이야기만 보도가 됐고 근데 그게 거짓으로 밝혀져서 재판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만 재생산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키워드를 보면서 대중들은 중립이랍시고 이 피해자를 그래도 혹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라면서 중립기요. 네. 그렇게 의심하는 스스로의 입장이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말만 범람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불균형을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도 사람들 개개인이 이런 폭력의 사건이 생겼을 때 올바른 시민으로서 그냥 인간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불균형한 권력과 권력 있는 가해자와 권력 없는 피해자의 그런 상황에서 위력에 의한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떤 그냥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무엇이 폭력인지 이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상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독이 아닐까 싶네요. 적극적으로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저런 상황에 절대 처하지 않을 거야. 처하지 않고 싶어 이겠지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그런 심리? 그쵸, 맞아요. 이런 폭력이 가능한 이유도 되게 수치로만 봐도 통계만 봐도 너무 만연한 폭력인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김지은이다라는 운동의 문구가 그냥 수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당해본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타자화하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 네. 왜냐면 피해자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회이다 보니까 네. 그 쏟아지는 보도 기사들을 보면서 좀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뭐 김지은 씨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불편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분이 이렇게 책으로 그 답을 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네가 그 불편하게 느꼈던 거 맞아. 팩트 체크할 거리만 해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네. 이 언론의 이 이상한 침묵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 너무 이거 기사 쓸 거 한 바가지인데 참으로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있구나. 근데 아마 기자님이시니까 더 팩트 체크나 그때 불투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많으실 것 같고 아마 더 많은 대중분들은 이 사건이 피해자 김지은이 있었고 불륜인의 연애는 논란이 있다가 결국 안희정이 감옥에 갔다 이렇게만 아마 기억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사건의 실상이 어떠했으며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졌으며 어떻게 소비됐으며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후루룩 짚어보는 것의 그쵸. 의미가 너무 있을 정리가 것 잘 같아요. 되어 있어가지고 네. 책을 보면은 맞아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겠죠.
좀 시끄러웠고 뭐 근데 유죄가 나긴 했는데 뒷말이 많았어. 뭐 이런 네. 식으로 어디서 뭐 사주를 했대. 약간 버리는 카드였대. 이런 것들. 그 무책임한 말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책의 네. 저자도 쓰셨지만 한 줄의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장이 필요한데 그것은 퍼지기 어렵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 김지은 씨도 그 모든 거짓에 대답하기는커녕 재판에 매진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그 세간에 자기에 대한 음해가 떠도는 동안에 본인이 정작 침묵해야 했던 그런 고통이 있으셨던 거라서 그게 힘들었다는 내용이 여기 중간중간 나오긴 하죠. 정말 막 머리를 벽에 박고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해를 하게 되셨다는 그 부분도 딱 떼놓고서 보면은 어떤 그냥 별개 가벼운 사실처럼 보이지만 이 책의 그 경험과 전후 관계를 읽으면서 보다 보면은 왜 안 그랬겠냐 하는 그런 고통이 같이 체감이 되잖아요. 네, 이 책이 통째로 읽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순간순간 그러니까 다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네. 이제 승화를 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진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네, 승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 부인, 그러니까 가족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때문이잖아요. 성폭력을 저지른 거는 상사이자 권력자인 남성인데 그 가족이 무슨 죄냐, 부인이 얼마나 불쌍하냐, 저 여자는 얼마나 마녀이냐, 이 구도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가해자 부인이 그렇게 2차 가해를 끔찍하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저자도 쓰셨지만 그들이 저열하게 나올수록 우리는 품위를 지킨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울분을 참았던 그 말이 지금은 무력하게 들린다고 쓰시는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알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똑같이 진창에 뒹굴지 않기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끝없이 원통할 일방적인 원통함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가부장제에 속한 여자에게는 불쌍하다. 뭐 이런 게 가면서 그게 아닌 여자에게는 늘 손가락질 가는 이게 약간 답정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네, 그 재판 과정에서 화형대 위에 마녀가 된 기분을 느끼셨다는 그런 비유가 이것도 저는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정말 마녀 사냥의 그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법 속에 놓인 채로 계셨던 거고 그게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정말 끔찍한 부분이죠. 지금도 부인이 불쌍하다라는 온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고 그 폭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진실의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그게 세간의 상식이 아니라는 점에 지금 놀라고 있었거든요. 책이 나온 뒤에. 그 평범한 악의 같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였던 사람들의 위증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싶잖아요. 근데 그 구조 안에서 오히려 피해자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이례적인 걸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그들에게 윤리적인 불감증과 조직 내의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다는 게 근데 그런 점을 다시 좀 다 같이 알기 위해서 아는데도 되게 좋은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단어를 선택하기가 계속 조심스러워. 그러네요. 네. 이게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파고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물론 피해자가 진실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도 내가 그러면은 실직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본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런 메소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뭐 변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일 텐데 이 순간에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이 이만한 용기를 만약에 낸 순간에 피해자 편에 선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겠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사회가 이 사건을 징벌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은, 있다면 쌓이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해요. 사실 책에서는 여러 이유로 재판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많이 덜어냈지만 네. 재판 장면을 잠깐 볼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말이 안 맞았고 사실 그 안희정과 부인도 그리고 부인도 거짓말을 재판정에서 하면서 그 사실을 그 자기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심지어 안희정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정에서 알게 되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건데 근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정황들이 하나하나 당연히 다 보도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정작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그런 정보들은 다 공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선택적으로 공개가 예, 됐다는 거죠. 그 선택적이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일련의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오죽했으면 2심, 3심에서 똑같이 유죄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비일비재했고 김지수도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이게 너무 허위 진술이라는 게 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라든지 그런 반응들은 나가지 않고 주장만 나갔다. 그쪽의 주장들만 사실인 것처럼 뭐뭐라고 말해. 그것만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2심, 3심 유죄가 나왔다는 건 얼마나 명백한 그게 진실이었나를 방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지은에 대한 의혹처럼 보도된 가해자 측 증인들의 진술이 그냥 한 커플만 까봐도 허위라는 게 판별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게 보도가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키워드들을 가지고 간략한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145쪽에 그게 나오거든요. 순두부, 와인바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아직도 생생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증인들은 첫 번째 피해 이후 내가 찾지도 않은 순두부를 찾았다고 했고 들어가지 않은 부부방에 들어갔다고 했으며 마지막 피해 이후 만나지도 않은 날 나와 만났다고 돌아가며 위증했다. 모욕적이고 괴로운 말들이었다. 언젠가 위증의 죄도 꼭 묻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냥 왜 그 비서로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막 그렇게 기사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숙소 예약하는 거 비서가 해야 되는 일인데 본인이 호텔 잡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순두부랑 와인바랑 호텔 예약을 키워드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런 음해가 가능했던 근거겠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만 딱 대중한테 던져주고 대중이 신나게 삼류 소설을 쓰도록. 네, 순두부 뭐야? 와인바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많이 정말로 상흔을 남기는구나라는 실감을 했던 게 책에서는 많이 당연히 정제를 했고 뭐 반복 사술 같은 걸 덜고 했지만은 그 글 전체 초고를 보면 그런 음해성 단어들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세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짚는 김에 어떤 전략이 있고 그게 얼마만한 폭력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모해와 위증 이 부분으로 고른 부분이 세 부분이었거든요. 두 번째 부분은 177쪽에 있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경악스러웠는데 조직에 있는 한 살 많은 선배에게 보낸 문자들을 교묘히 혼란스럽게 붙여서 안희정과 보낸 문자처럼 글을 써서 내보냈대요. 제목은 안희정 오빠. 기사 제목. 이게 아무리 그 댓글 경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이후에 뭐 기사 제목이 정정은 되긴 했지만 이미 뭐 확산되는 거는 불보듯 뻔하죠. 이거를 짜깁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진짜 뭐 거대한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가담을 할 수 있나? 그 권력의 차이가 얼마나 상식을 무화하는지를 네.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정말 되게 열받았던 게 그 말투. 아, 으아, 이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약간 잠깐 멈췄어요. 책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 저도요. 여기서는 정말. 근데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투를 안 쓰는 사람임에도 이 정도면 실제로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노동자와 피해자, 노동자 김지은과 피해자 김지은이 2장 3장에 두 챕터로 서술되어 있는데 노동자 김지은이 강권당했던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으로서 어떤 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네네 여자가 있어야 지사님이 기분이 좋아져. 약간 이런 그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걸 강요하면서 그리고 여성이니까 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굉장한 격하도 같이 있었던 그런 조직 분위기 속에서 그 안에서 노동자로서 살았던 그의 기록을 그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애교를 부렸다 이런 식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가해자 본인만 징역을 살고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걸 모르고 그랬겠냐고. 그리고 그니까요. 그게 더 유리한 자료가 없으니까는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고 공격하면서 그거 말고는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유도신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게 너무 생생하고 헛웃음이. 아프죠. 네. 그 225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상사나 선배, 동료들 등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써온 오랜 말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아서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내 말투가 딱딱하다고 느끼면 오해하면 어쩌나 불편하고 어색하기로 했다. 근데 이 부분을 진짜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무해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맞아요. 약간 인식시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직업 윤리 같이 맞아요. 모든 일하는 여성들은 그거 갖고 있고 그런데 법정에서 냉이라고 하면서 상대쪽 변호사가 내 메시지를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의 목소리가 냉 왜 이런 말투를 쓰셨죠? 증인 냉 하는 것을 듣는다면 미쳐버릴 것 같은 냉의 목소리가 귓가에 종처럼 냉냉냉 울리면서 바로 딱 이응에 가던 손가락이 멈춘다. 냉냉냉이라는 글자의 나열을 읽으면서 이렇게 분노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사회가 여성성을 소비하고 뭐 여자에게 기대하는 바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욕을 먹을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측면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회화가 되고 어릴 때부터.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마치 자신의 뭐 천성처럼 되어 갈 정도로 여자가 뭐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둥 그런 얘기는 안 하면은 덜 열받지.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서 왜 애교를 부렸죠? 라고 하면 그런 위계적인 직장 구조 안에서 직장 동료들, 선배들, 상사들과 했던 그런 자신의 어휘가 짜깁기 돼서 세간에 알려지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서술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다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계 안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말을 하고 이랬던 순간이나 그쵸.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네. 아니 누군들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리고 그거를 다 알 텐데도 그러니까 다 알 텐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치 정말 모르는 척하면서 정조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말을 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자는 책에서도 계속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정치판에 들어오고 나서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뭔가 뜻을 가지고 들어온 만큼 잘 해보겠다고 고군분투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권위적인 분위기와 생각과 달랐던 그런 모든 것의 괴리를 느끼면서도 일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책에서 그런 거를
있다가 그런 폭력을 당하고 미투 이후에 전혀 이제 노동자이지 않게 된, 더 이상 노동자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정조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는가, 왜 바로 그만두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듣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독자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가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 당시에 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력은 존재하나 위력이 아니다. 거절은 했지만 유죄는 아니다. 합의하지 않은 관계이나 강간은 아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는 있었으나 성폭력은 아니다.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문장 너무 좋아요. 진짜.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요. 이것도 그때 막 그거랑 패러디해서 나왔잖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네.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네. 이게 재판부가 할 만한 말의 수준이냐고. 아니,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폰을 버렸는데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정말 네. 이 정도면 였을지. 정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정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할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시점에서 이 책으로 이 경험을 읽으면 그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막했던 부분과 네. 그 상황에 대한 묘사, 그리고 거기서 대처해야 됐던 것에 대한 현장감이 있는 동시에 그 막막함 속에서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끝내 말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분노를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분노를 하다가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어요. 피고인의 부인이 글을 올린 날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썼는데 이제 유죄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 글을 올린 거죠. 나는 유죄 선고의 안도를 채 하루도 못 느꼈다. 낙관이 이르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모든 것을 비관하는 편이 덜 실망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데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하지만 소망의 끈을 놓을 순 없었다.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3심 유죄 확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분이고 정말 그런 게 다 느껴져서 큰 힘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책에 나오는데 무너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지만 그러면은 끝이다. 지금도 이렇게 이따위로 돌아가는데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벼랑 끝에서 긍정적인 희망을 계속 혼자서 되새김질해야 했던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큰 권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크게 미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권력에 전면으로 노출을 시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처럼 그쵸. 그 선택을 한 뒤에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벼랑 끝에서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던 그런 반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외길처럼 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김지은 씨 책 나왔어? 구매로 연대한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구매로 연대한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이번에 딱 들면서 뭔가 하는 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내고 이 불균형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좀 각성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요 몇 년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 있는 면도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게 꼭 막 신념이나 사명감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정답이고 김지은 씨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길이 없잖아요. 네. 이거를 외면하고 사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체감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이든 돈이든 어떤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연대하느냐를
생각을 여성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한 뭐 5년 전과도 이를테면 다르게 선택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그죠. 소비인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약간 눈 가리개로 이렇게 가려놨다가 네. 그거를 풀어가고 있는 느낌? 그것도 사실 맞아요. 개인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혼자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여성 대상 폭력 이슈들을 소비하면서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당연히 기저에 있더라도 이걸 같이 얘기하면서 분노 속에서 놀 수 있는 이것도 좀 얄궂은 일이긴 하죠. 분노하면서 놀아야 된다는 게. 근데 그게 또 어떤 사적 정치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어쨌든 적어도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그걸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논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기도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는 게 나한테 더 나를 도움이 위한 되니까. 선택,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맞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다들. 실은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던 거죠. 차라리 못 본 척하고 사는 게 네. 나아. 그러니까요. 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을에 침묵하고 내가 뭐 긁어부스럼 해봤자 네. 내 목숨만 더 위협인데 맞아요. 내가 그걸 왜 해? 라는 거에서 근데 그것조차 아니네? 근데 그럼 왜 침묵하지? 라고 되는 거죠.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소비만 되고 끝인 그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긁어부스럼을 하지 말자라고 하던 때에서 어차피 부스럼이 나올 바에는 그러니까. 겁나 긁어버리자 이렇게. 감사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참 그래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거를 참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애를 써왔는가 이 사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모르는 채여야 조금 더 잘 뭐랄까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료 프레임이 얼마나 되게 무서운 거였는지. 얼마나 유해했는 거를. 그렇죠. 그런 그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여자들의 그 각성의 속도가. 그러니까 저희 책이 일본에 수출이 되면서 일본에서 북토크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가 나온 게 2016년인데 일본에서 그게 출간이 돼서 자리를 가졌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2018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일본 여성 이 들으러 온 여성분들이 되게 놀라하셨던 부분이 남자 반응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자들끼리 얘기하고 연대해야 하면 된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나오는 게 그러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남자들 보기에 어떤 여자가 되어버릴까봐 겁나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지금 한국에 비해서 강하다는 걸 되게 느꼈었는데 개념이 하니까 생각났어요. 근데 그래도 일본에서 한국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의 수요가 확 생겨가지고 그게 82년생 김지영이랑 이게 잘 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지금 한국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막 투어 같은 게 기획이 돼가지고 막 강남역 10번 출구랑 이렇게 왔다 가기도 하시고 작년 정도에 그리고 한국 페미니즘을 다룬 그런 문예지가 이례적인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막 이런 움직임도 있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빠르다보다도 한국이 그 집단적 한번 그 페미니즘적 각성 15년 16년 그때 이후로 어떤 게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의식이 물론 지금도 당연히 균질하지 않고 여러 논란이 늘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성의 존재에 되게 가깝게 필요하고 페미니즘이 좀 더 보편적인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해가 좀 폭넓게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큰 힘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말하는 사람과 상종해도 괜찮다 이런 동의인데 이게 없이는 정말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렵고 너무 조심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때 그걸 겪었잖아. 페미니즘 굿즈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을 정도니까는
자신 표현 수단으로서 페미니즘이 한번 있었던 이후에는 이게 더 이상 소수의 눈치를 엄청 봐야 할 그런 일이 아니게 된 부분도 있어서 물론 아예 아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 크기가 다르다는 게 확실히 어떤 말을 가능하게 하느냐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최근에는 그 여성 연예인들도 그런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게 확실히 그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성 연예인 얘기하니까 다시 절망편이 됐는데 저는 절망편 됐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비판을 받는 거죠. 이건 비판도 아니지만 공격을. 뭐 하나 올리면은 그거를 바로 또 삭제해야 되잖아요. 너무 반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대중이라기보다는 편의상 남성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 일반의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합의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비해서 네, 그 격차가 점점 너무 끔찍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심하죠. 들어서 이거는 돌이킬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게 여자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멋있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희망 절망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이 아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시 예를 그 전 단계에 들면 있구나 일본은.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친절하게. 그거에서 기분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뭔가 이해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 이게 어떤 단계라고 한다면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과정이겠죠. 네. 결국은 알게 되지 않을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떤 전환이나 계기가 필요한 각성이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또 텔레그램 이게 또 터지면서 또 한 번 뭔가 변화가 일어날 조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저는 이 정도로 근데 반향이 있을 거라고까지 예상을 못했거든요. 대중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뭐 어느 정도 하다가 가라앉겠지. 맞아요. 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여론의 이견도 크게 없고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이 아직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여성 대상 폭력과 그 폭력을 묵인하는 이 사법 구조와 사회적인 어찌구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뭐 성폭력 좀 할 수도 있지 사실 이게 정말 남성 사회의 전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익숙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만 공론화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도 너무 감지덕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놀랐던 게 언제 그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리서치를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 통역사를 대동을 하시고 근데 한국의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끔찍하니까는 그 실상을 약간 조사 추적을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너무 전 세계가 놀라는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싶은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스스로 늘 일깨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내시면 보면 충격적인 게 매번 터지니까는 사실 매번 더 충격을 받으면서도 익숙해지는 거죠. 원래 이런 범죄가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근데 한 발짝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세기에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진실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감각이 또 다른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텔레그램 그걸 보면서 이 정도의 현실이었나를 눈뜬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제 그 정도라고까지는 몰랐거나 애써 외면해왔거나 그랬던 사람들 중에 근데 이거 진짜 소라네 때도 우리 다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눈 떴고 그때 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재개념화와 이게 이루어졌고 지금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번 뭔가 한 단계의 진화가 있었다고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게 이렇게 더 큰 규모로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포털 같은 데 달리는 댓글을 보면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성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대처 같은 거는 좀 성숙해진 부분이 운동적인 차원에서 있어 보이는데 이 범죄를 대하는 그러니까 강남역 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마 했던 그 말이 지금도 네. 똑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운동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겨듭을 하면서 진화한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한편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어떤 그 거대한 덩어리가 있고 그 거리가 멀어졌다는 괴리가 심해졌다는 거를 늘 느끼면서 자꾸 여자를 지우고 또 남자를 지운 거기도 하죠. 동시에. 그렇게 하니까 자꾸 모호하게 만든 채로 네.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네. 키워오다 보니까 이게 여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여자들은 그냥 어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여자가 뭔가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변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상 주체가 변하고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뭔가 더 나아지기란 그냥 여자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뭐 강력하게 던지긴 하는데 그거에 만약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도루묵인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대처하는 것들에서 얻은 게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고 있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죽이지 마라. 성폭력하지 마라.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 또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렇죠. 자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겪고 지내왔던 진실을 있었던 그대로만 말하면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리라 믿었다.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재판부의 이상한 질문에도 성실히 대답했다. 일관되게 답했고 말뿐이 아니라 많은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정말 성실히 악착같이 마음을 다잡고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 3명의 판사는 피고인 안희정에게는 묻지 않았다. 왜 김지은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여러 차례 농락했는가? 왜 직접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썼는가? 왜 3번이나 입장을 번복하였는가? 일관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검찰 출두 직후 휴대폰을 파기하였는가? 왜 법원은 가해자 안희정에게는 묻지 않았을까? 재판부가 내게 했던 것처럼 안희정에게도 16시간을 질문했다면 1심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1심 내내 안희정에게 무언가를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재판부는 그의 말이 더 일관되고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최초 나의 언론 고발 직후 안희정은 합의되지 않은 관계였음을 인정했고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으며 미안하다고도 했다.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은 파기했다.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증거를 스스로 없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렇게 진행된 1심 마지막 1심 결과 무죄가 나오고 그 1심 판결 날의 기록도 같이 읽고 싶은데요. 2018년 8월 14일 안희정 무죄 선고가 났다. 안희정 무죄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어딘가에 터뜨리지도 못하고 그저 무죄를 선고한 재판정 문을 혼자 열고 나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눈물조차도 힘없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맥없이 주룩주룩 무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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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아닌데 라고 중얼거렸다. 눅눅하고 무거운 먹구름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신뢰관계 동석인으로 함께한 활동가가 재판정 안에 없는 나를 찾다가 문 밖에 털퍼덕 앉아있는 내 모습을 망연자실하여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비틀비틀 부축을 받아 걸었고 어디로 걸어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블랙아웃처럼 기억이 통째로 없다. 그 직후의 시간은 싹둑 잘렸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사흘간 밥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병원 입원을 위해 짐을 챙기면서 스킨답서스가 늘어져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사는 작은 물컵을 챙겼다.
내가 집에 없을 때 걱정되는 건 이 두 친구뿐이었다. 그들과 함께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 장면이 되게 울컥했던 장면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법원 바닥에 앉아서. 네네. 네. 그리고 그거를 그 활동가가 뒤에서 보는 이 네, 약간 그 영화 같이. 맞아요. 그 연결처럼 지금 생각이 나는 건 또 처음 유죄 선고를 받아낸 2심 그 발표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서 그때 힘이 없어서 기어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기어 올라가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장면이 왠지 지금 이어져서 생각났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그 뉴스 하러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전화하던 그 장면도 네,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빠는 뉴스 못 보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짊어져야 할 일인가. 맞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싸워내야만 유죄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사회라면 네, 좀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그렇죠.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 이 책이 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가장 크게는 저자 김지은 씨의 회복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안희정의 성폭력 사건을 말할 때 이 책에 있는 진실의 언어들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말람에서 최근에 나오는 책이나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곧 나올 책이나. 그 준비하는 거는 좀 네. 있는데 네. 일단 탈혼이라는 책을 내고 싶어요. 아직 탈혼. 이제 미혼 이렇게 안 하고 비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좀 더 일상적인 용어가 됐으면 하는 게 탈혼이에요. 이혼을 그렇게 부르는 그쵸. 것인가요? 그러니까 네. 혼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벗어난다. 의미인데 사실 지금까지 결혼이 여성의 주체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압박 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벗어난다라는 게 어떤 과정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같이 이 책을 통해서 조명을 하고 싶은 거는 많은 여성이 결혼 상태에서 나가는 것을, 탈혼을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여성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되게 사회적인 멸시도 많고 혼자 여성이 살아가기에 되게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없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하나의 선택지로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성폭력 사건이나 뭐 이번에 엠번방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까지 커다란 폭력이 처리되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어려운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성폭력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성매매 책을 하나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반대하는? 네네. 이 한국의 성매매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이고 이게 왜 역사적으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좀 사회문화적으로 조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네, 김지은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말람 출판사의 김지은입니다로 이도로 편집자님과 북토크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하트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책방 낭독 중독 TV 팟빵 어플 통해서 구독과 후원 등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유익한 책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